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시게 되면, 뭐, 많이 쓰는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가 이제 오피스를 설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 앱에 대한 좀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M365 도입하셔가지고, 그 관리자 계정이나 사용자 계정이 생기시면, office.com이라는 웹 주소를 통해서 로그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피스 365에 대한 전체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오피스 설치가 있고 오피스 365 앱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앱들이 설치가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오피스 앱이 설치가 돼요. 파워포인트를 보면 이제 파워포인트에서도 기존의 오피스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자동 저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장됨이라는 걸 눌러주면 저장 위치가 나타나고 버전 기록이라는 게 나타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M365를 도입하셔서 오피스를 설치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오피스 설치하실 때는 기존에 설치된 오피스 버전은 제거하셔야 돼요. 설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 계정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계정이죠. 그래서 계정을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거나 또는 파일 탭 쪽에서 계정 쪽에 가시면 로그인된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실제 저희가 M365 앱에서 설치된 오피스 앱에 대한 정보, 계정 관리 보실 수 있고요. 또 연결된 서비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을 연결하시게 되면 저장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인 저장소, 팀의 저장소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열기했을 때 저장소에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문서를 저장할 때 이제 기존과 다르게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클라우드 저장소를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라우드에 저장하게 되면 저장 위치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자동 저장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문서를 이제 오피스 문서를 클라우드라는 저장소에 저장하게 되면 알아서 저장해주는 이 자동 저장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오피스를 쓰던 패턴들하고 조금 변화가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 각각의 오피스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보시면 다 공유가 있죠. 공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오피스 문서 같은 경우는 공유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유라는 걸 통해서 우리 조직 내부나 외부의 사용자한테 편집 권한을 주거나 보기 권한을 주는 역할들을 통해서 뭐 동시 작업, 동시 편집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원드라이브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기 팀즈에서 프레젠테이션, 녹음 녹화 그래서 오피스 365 앱에서 오피스 앱을 설치하시게 되면 녹음 녹화 기능 같은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 팀즈하고 연동되는 기능을 또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좋아진 부분이니까 만약에 M365 도입하시고 오피스 앱이 이제 설치해서 쓰신다라고 하면 이런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M365나 팀즈를 비영리 기간에 도입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제가 활용 사례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바로 이 원드라이브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 외장 하드디스크를 쓰시거나 뭐 이제 별도의 그 하드디스크 용량을 늘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부분을 이제 M365를 도입하시게 되면 원드라이브라는 걸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TB라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비영리 기관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부분으로 이제 쓰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원드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데모로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우선은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하는 오피스 앱에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 계정을 연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서를 만들고 나서 이 문서를 바로 저장을 할 때 이렇게 원드라이브에다가 하시면 돼요. 원드라이브 쪽에. 그래서 이 PC 쪽에 하시면 로컬 컴퓨터에 저장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를 느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비영리 기관에서 M365를 도입하셔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기관 내에서 업무 시간에 만들어내는 문서는 이제 개인과 팀으로 구분해서 문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저장 위치가 원드라이브로 뜨기 때문에 현재 만들어진 문서를 이렇게 원드라이브라는 걸 선택해 주시고요. 실제 저희가 원드라이브를 먼저 활용하시려면 폴더 체계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원드라이브 쪽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드셔도 되고, 원드라이브의 웹브라우저 화면에서 만드셔도 돼요. 자, 근데 문서를 제가 한번 저장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폴더 체계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원드라이브에다가 바로 문서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한 거고요. 클라우드 저장하면 이렇게 저장 단추 없이, 그러니까 저장하지 않더라도 자동 저장이 된다라는 거. 자, 제가 저장된 문서를 원드라이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오피스 365의 홈포탈 화면에 제가 왔고요. 방금 저장했던 문서가 저장이 되는데 제가 여기 왜 왔냐면 우리가 조직에서 이용하는 그 원드라이브라는 게 물론 개인한테 주지만 우리 조직에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얘가 비공개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고요.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비공개로 개인의 문서는 저장이 된다예요. 우리가 개인 원드라이브를 활용하는 목적이 아까 안전하게 문서를 보관하는 용도이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가지고 공유해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직 내부에 계시는 분들하고 내 원드라이브 문서를 공유하겠다. 여기서 공유를 누르시면 되고요. 공유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현재 문서에 대한 권한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저장소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보관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용자, 내가 지정한 사용자한테 권한을 부여해서 문서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문서가 보관이 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여기 소속 사용자를 클릭하게 되면 세 가지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M365를 도입한 조직 내에서는요. 링크가 있는 우리 조직의 소속 사용자를 선택하고 문서에 대한 권한을 편집 권한을 주고 여기다가 대상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런 방식들이 메일에서 첨부를 하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면서 링크가 가는 형태로 문서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가 문서를 비영리 기관에서 활용할 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동시 편집도 되지만 현재 문서가 원본이 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문서를 얘를 수정을 했어요. 이렇게 2022년 수정을 하더라도 다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수정만 해 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원본은 제 원드라이브에 있고 이거에 대한 권한만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정만 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문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버전 기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드라이브는 개인한테 주는 건데 공유를 통해서 누군가와 공유를 하게 되면 현재 원드라이브 쪽에 가보시면 제가 리프레시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비공개로 됐던 부분이 공유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유를 해서 편집 권한을 누군가한테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유로 바뀌었고요. 공유라는 걸 하게 되면 공유가 되면 버전 기록을 통해서 여러 명이 수정한 내용을 그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전 기록을 통해서 이전 버전으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이 버전 기록은 뭐냐면 이 문서가 편집된 기록이 쭉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이 문서의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 편집을 하더라도 문서가 잘못되더라도 언제든 복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원드라이브를 쓰시면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개인한테 주는 저장소이기는 하지만 이 문서에 대한 편집 권한을 주고 나서 문서가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공유를 반드시 중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유에서 액세스 관리 쪽에 가시면 공유 중지라는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통해서 공유 중지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공유 중지라고 뜨죠. 그래서 원드라이브는 개인한테 주는 저장소이니까 공유하면 반드시 문서가 편집이 완료가 되면 공유 중지를 하자라는 거. 그래서 원드라이브에서는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슈어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그 비영리 기관에서 팀즈를 도입하시게 되면 이제 운영하시는 팀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팀들마다 제가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각각의 채널 쪽에 저희가 가게 되면 이 채널에 파일이라는 탭들이 있어요. 채널마다. 그래서 우리가 채널을 가지고 운영할 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제가 표시라는 걸 표시 이렇게 해서 이제 채널마다 여기 파일 탭이 있어서 채널별로 파일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공지사항 쪽에다가 새 대화창을 눌러서 여기서 제가 이제 한번 자료를 가져와 볼게요. 만약에 제가 로컬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가져와서 게시를 할 수도 있고요. 게시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제가 아까처럼 원드라이브라는 개인 문서에 저장된 거를 우리 팀으로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저장했던 문서를 이렇게 팀으로 가져오게 되면 두 가지 형태, 복사본 또는 링크 공유가 가능한데, 이렇게 복사본으로 가져오게 되면 원드라이브에도 남고 우리 팀으로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아까 문서 같은 경우는 개인 문서, 팀 문서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팀에다가 가져오게 되면 이제 팀에서 이 문서를 관리한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내 원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는 더 이상 최종본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삭제를 하시거나 뭐 백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보관하시면 돼요. 팀 간의 문서는 게시를 하게 되면 여기 파일 탭에 가보시면 자동으로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일정 채널에 가서 요런 것도 문서 공유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일정 채널 쪽에 따로 문서를 또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제안서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 볼게요. 그래서 각각의 채널마다 관리하고자 하는 문서들을 여기서 바로 업로드를 해주면 된다예요. 자, 게시를 제가 주간 보고서로 올려볼게요. 근데 이제 보시면 게시물 쪽에다 게시하면 이 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문서를 볼 수 있다라는 게 팀즈를 써서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파일 탭에 가보시면 문서가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쵸? 아까 공지사항 쪽에도 파일 탭에 가보면 문서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드라이브나 이 팀즈의 파일 탭을 쓰실 때 반드시 폴더를 만들어서 폴더 구조를 먼저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게시물 쪽에다 게시하시게 되면 계속 이렇게 파일 형태로 쭉 목록에 뜨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문서를 관리할 때 불편할 수 있어요. 문서를 볼 때도. 그래서 이 팀을 만든 소유자가 폴더 체계를 만들어서 실제 파일 탭에 오셔가지고요. 보고서 선택해서 여기서 업로드하는 형태를 제안 주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더 체계를 먼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아까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새로 만들기 폴더로 해서 폴더 체계를 만들어서 하나씩 업로드하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채널별로 파일을 따로따로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체계를 만들어 놓으시면 업무를 하면서 게시하는 순간 백업으로 보관하는 용도로도 이렇게 관리가 된다라는 게 팀즈를 쓰면서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고요. 우리가 비영리 기관 내에서 근무 시간에, 업무 시간에 만들어진 모든 문서들을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팀즈를 도입하시게 되면 뭐 다른 거를 떠나서 문서를 이렇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용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분들 이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문서를 이렇게 게시를 했죠. 보관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보관이 되냐면 각각의 파일 탭에서 점점점을 누르면 쇼 포인트에서 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딱 눌러주시면 웹브라우저로 이동이 되고 이렇게 웹브라우저 화면에서 쇼 포인트라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즈에서 팀을 하나 만들면 이 팀의 이름으로요, 쇼 포인트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쇼 포인트의 역할은 팀즈에서 주고받은 문서가 보관되는 저장소입니다. 그게 어디에 보관이 되냐면 문서라는 문서 라이브러리 공간이고요. 이쪽에 문서 쪽에 가시면 채널이라는 부분에 여기 폴더라는 형태로 뜨죠. 그래서 우리가 팀즈에서 만들어진 팀의 이름으로 쉐어포인트가 만들어지고 팀에서 만들어진 채널이라는 부분이 쉐어포인트 내에서는 폴더라는 형태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쪽에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게시물이나 파일 탭에서 만들었던 폴더, 그 다음에 파일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제 제가 보고서의 이름을 바꿔볼까요? 여기서 제가 2022년으로 이렇게 이름을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팀즈에 있는 보고서 폴더도 자동으로 바뀔 거예요. 왜 바뀌냐면 이거 이제 안 바뀌었죠. 그럼 이렇게 게시물 갔다가 다시 파일을 가보면 바뀌어 있어요. 왜 바뀌냐면요. 이 화면이 쉐어포인트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기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게 쉐어포인트 화면이기 때문에 아까 수정한 내용이 팀즈에도 반영이 된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파일 탭이 쉐어포인트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실제 쉐어포인트 쪽에서 여기서 문서라는 공간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기존과 다른 점은 알아서 문서가 클라우드에 차곡차곡 저장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문서 관리할 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만들어진 팀즈의 문서 같은 경우도요. 여기 가시면 버전 관리가 있어요. 버전 기록. 그래서 이 쉐어포인트 내에 있는 문서들 같은 경우도 현재 소유자 구성원은 편집 권한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된 기록이 버전 기록을 통해서 남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여기 제가 다시 팀즈로 가볼게요. 문서를 제가 삭제했어요.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겠죠. 삭제된 문서는 쉐어포인트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쉐어포인트 쪽에 가셔서 휴지통에 삭제된 문서를 다시 한번 복원하시면 우리 팀에 있는 문서를 다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삭제하시더라도 바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복원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다시 복원하시면 우리 팀에 있는 문서를 언제든 다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M365에서 팀즈를 도입해서 쓰시게 되면요. 원드라이브하고 쉐어포인트의 저장소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두 가지는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M365 팀즈를 도입하시게 되면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서비스가 또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쉐어포인트, 오피스의 원드라이브는 뭐 팀즈를 쓰게 되면 꼭 쓰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이 작업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드려보면 이거 꼭 써야겠다라는 반응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플래너는 저희가 이제 그 비영리 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으실 건데 팀 간의 작업을 공유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지사항, 그러니까 채널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채널에서 플러스라는 단추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앱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팀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뭐 줌이나 다른 이런 협업 툴과 조금 다르게 굉장한 많은 앱들과 연동이 된다라는 게 하나의 또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는 앱뿐만 아니라 타사 앱까지 제공이 된다라는 거. 근데 물론 이제
기업에서는 이런 앱들을 제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앱들만 활용하겠다. 근데 하지만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앱들을 그냥 다 활용하도록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경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다 활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실제 뭐 팀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잔디라든가 다양한 앱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앱들을 여기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플래너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플래너를 이렇게 하면 여기 플래너와 투두를 통해 지원되는 타스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래너라는 앱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비영리 기관에서도 하시는 업무가 모두 다 작업이라는 타스크 단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려면 작업을 가지고 작업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작업을 기준한다는 건 기한을 관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계획 만들기에서 제가 만약에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프로모션 이름을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플래너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앱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요. 엄청 썰렁하죠. 여기 할 일, 뭐 버킷 추가 이렇게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부터 해야 되지? 라고 당황해서 안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플래너를 새롭게 추가하면 이런 모양이 생긴다예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제거하고 기존에 만들었던 걸 하나 가져와 볼게요. 저희가 추가한 요 부분은 언제든 제거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거를 해도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플러스 단추 눌러서 플래너. 자, 이번에는 이 팀의 기존 계획 사용이라는 게 돼 있죠. 근데 얘는 만약에 다른 채널에서 이미 만들어진 플래너가 있으면 얘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쓰실 때는 얘는 비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처음 화면부터 만드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는 제가 기존에 만든 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아까 버킷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플래너를 추가하면 여기에서 플래너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버킷 이름을. 그래서 각각의 버킷들을 만들고, 이 버킷의 의미는 작업을 분류하는 용도예요. 그래서 제가 변화 관리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관리를 하겠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버킷을 만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각각의 작업 추가라는 걸 눌러서 하나씩 버킷별로 작업을 등록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작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한을 관리한다고 했죠. 언제까지 할 거야? 라는 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을 하는 거고요. 이 플래너가 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팀에 있는 구성원들과 작업을 같이 할당해서 협업해서 하는 부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외부 사용자, 제가 지메일로 초대한 사용자도 같이 관리가 된다라는 거, 작업 추가 눌러주면 이렇게 작업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기한과 그 할당된 사용자를 볼 수가 있고, 작업을 클릭하시면 이제 세부적인 작업들을 여기서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행 중,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첨부 파일 추가해 가지고요.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추가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작업이라고 하면 하이 작업들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목이라는 걸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추가해 놓으시면은 작업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소유자 구성원이신 분들은 모두 볼 수 있고, 이렇게 목록이라는 형태, 보드라는 형태, 차트라는 형태, 일정이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일정에서는 이렇게 주 단위, 월 단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화면들을 제공한다라는 게 플래너가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플래너를 도입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추가했을 때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작업에 대한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 히스토리는 여기 댓글이라는 거를 통해서 작업 진행 중 뭐 10% 제가 10%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보내기 단추, 그리고 제가 뭐 매일
예산 관련 메일 발송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 커뮤니케이션이나 보고를 해야 되는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식적인 보고가 아닌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플래너를 쓰시면 댓글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하나의 작업에 대한 히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업에 할당이 되어 있으면 이 댓글이 메일로 받게 된다예요. 그래서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가 팀즈를 쓰면서의 장점인데, 이 플래너 앱이라는 걸 통해서는 작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훨씬 더 저희가 이제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는 아마 아날로그적으로 하신다면 칠판 같은 거, 그쵸? 칠판에다가 판서하셔가지고 전체 월별 캘린더라든가 전체 해야 되는 작업들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플래너를 가지고 작업 단위로 좀 쪼개서 관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아날로그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보관에 대한 그 부분이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디지털화된 정보로 관리가 하게 되면 이게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다음 작업, 다음 어떤 그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이 작업을 백업했던 작업들을 조금 더 참고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플래너 앱을 써보시면 좋겠고요. 이 플래너 앱에서 여기 앱 사이트로 이동이라는 걸 누르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이 오피스 365 홈포탈에서 여기 플래너가 있죠. 이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언제든 팀즈 내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오피스 365 홈포탈로 갈 수 있다. 언제든 제거할 수 있는데요. 정보가 입력된 데이터는 반드시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이거 누르면 완전히 내용이 삭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화면에서만 여기 탭에서만 삭제하시려면 요 체크 안 하시고 제거하셔야 여기 탭에서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 다시 플러스 단추 눌러서 언제든 작업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형태, 언제든 제거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메뉴를 구성할 수 있다가 팀즈가 갖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플래너 앱 한번 써보실 수 있겠죠. 이거 써보시면 비영리 기관 내에서도 어떤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외부에 있는 기관하고도 프로젝트 같은 거 하실 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 행사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으실 때 M365를 도입하시거나 도입하셨던 기관들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